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사위에서 통합당의 불참 속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통합당은 입법 독재라고 크게 반발하며 장내외 투쟁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통합당 측으로 돌렸습니다. 과거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부동산 관련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질타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과하며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과 함께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의 부동산 입법 전쟁에 대해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환노위 중개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서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오늘은 법사위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오늘도 역시 법사위를 퇴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세금 법안들을 함부로 처리했다면서 국민의 권익과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엔 장내 투쟁과 함께 장외 투쟁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 의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장외 투쟁을 비롯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민주당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176석의 민주당에 맞설 뾰족한 방법이 없자 장외 투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방문해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와 관례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전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라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각 상임위 강행 처리를 놓고 통합당이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통합당으로 돌린 겁니다.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SNS를 통해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으로 인해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고 시세 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의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 뒤 정부와 함께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동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먼저 민주당의 당 대표 지금 경쟁 과정을 좀 볼까요? 엊그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던 김부겸 후보, 오늘은 또 같은 당은 아니니까 오늘 이번 전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정치권 인사를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 이 정치권 주요 인사 회동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 이 회동 직후에 자신의 SNS에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해법에 의견이 거의 같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동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를 자주 봤다면서 이 개인적인 인연도 강조를 했고요. 열린민주당은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하는 두 지붕 한 가족이라면서 당대표가 되며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이 점도 오늘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열린민주당 합당권은 이낙연 후보도 공식화했던 건데요.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 후보의 경우에는 엊그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면서 김부겸, 이재명 연합론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예측이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보들 중 누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섭섭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누군가 한쪽 편을 드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는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김부겸 후보의 만남에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낙연이나 박주민 후보가 온다고 해도 똑같이 환영하고 격려했을 거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내일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후보와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김부겸, 이재명 이 회동은 이 김부겸 후보 측의 요청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입장 표명은 일단 김부겸 후보의 연대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자신이 대선이든 아니면 경기도정이든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고 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당선 가능성도 낮고 친문 친노 지지에서 열세를 겪는 김부겸 후보와 손잡아서 굳이 친문 전체의 대결각을 세우는 이런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권 도전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지금 지역 유세를 돌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부터 지금 방송 토론회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를 시작으로 이제 부산, 대전 등에서 7차례 더 방송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후 6시에 시작이 됐고 80분간 진행됩니다. 이낙연 후보에는 이 방송기자 출신이죠. 박광원 의원과 이 신경민 전 의원에게 카메라 대응 관련 조언을 받았다고 알려졌고요. 홍익표 의원은 이 정책 구상에 대해서 도움을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지나치게 공격을 하거나 압도하려는 모습은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또 대구 경북의 근거지인 만큼 스타트를 잘 끊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후보 측은 타 후보들의 지적은 겸허하게 존중을 하면서도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차별하겠다는 전략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후보는 지난 주말에 순회 합동 연설에서 이미 밝힌 대로 각각 위기의 리더십, 임기를 다 채우는 책임 있는 당대표, 젊음과 혁신의 키워드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토론회가 TK에서 열리는 만큼 이 주요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이 추가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문제로 가볼까요? 다주택 보유자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집권 여당을 향했던 건데 최근에는 통합당에 불똥이 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어느 정도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이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서기만 했었죠. 근데 이와 같은 통합당의 대열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와 세종에 각각 주택 하나씩을 보유 중이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오늘 세종시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히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윤 의원은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이 배경을 설명했는데 특히 지난 7월 초에 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 이미 집을 내놨다고 말하면서 이 상당한 이 여론 부담이 있었던 걸 시인했습니다. 네, 통합당의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 차기 대통령 도전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치 활동을 지금 적극을 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주택 처분 입장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7일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발언했던 바로 그 당일에 공직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고통 전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택을 처분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주택 의원은 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을 했는데 이거는 경실련 그리고 참여연대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이 다주택자 비율이 다소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처럼 이 다주택 보유자 비판 여론에 따라서 이 당 대열에서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정치적으로도 다소 곤란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그 돈 5천억은 이미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떻게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그거를 받아서 제재를 추진하고자. 지금도 사모펀드가 조사 중에 있고 계속 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징벌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들이 많이 돼 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1만여 개 사모펀드와 운영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선 판매 운용 단계에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악용한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났고 그 부분에서 아까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늦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뭘 더 체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8%를 갖고 있어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삼성생명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지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 물류 창구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인 또는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팝펀딩은 허위 동산 담보 평가서를 작성해 500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은 위원장이 방문한 후 대출 사기 피해액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은 위원장은 삼성전자 지분 문제는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팝펀딩 물류창고 방문과 관련해선 지인이나 권력기관의 방문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지난 6월 실업률이 4.3%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고용 충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고용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마치 정부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선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를 문제 삼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기성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고용부에서 탑다운식으로 지금 많은 단기성 알바를 지금 현재 내려온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가지 내수 침체.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고용 유지 지원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인력 감축을 예고한 호텔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다음 달 끝나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연장 등을 주문했습니다. 힐튼 호텔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대량 해고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항공업계 지금 또 여행업 기타 8개 업종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이 이건 지원금이 너무 미약하다. 항공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공업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공수처 출범 기한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추가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 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인 이동이 제한되자 국회가 언택트 의회 애교, 비대면 의회 애교를 가동했습니다. 의원들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의 의회 대표단이 화상을 통해 얼굴을 맞댔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올해 한미일 의원회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화상회의로 대체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장인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하루 2만 5천 건을 소화할 수 있는 진단검사 역량과 비접촉식 검사법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실업 지원과 고용보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표단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3국이 방역이나 재정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외에 나가 있는 사무처 주재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중국 의회 등 이미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의 모범적인 그런 대처 방안이나 정책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으로 혹은 그 의정활동 지원으로 그 성과물들이 좀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는 오늘 논의된 각국 의회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보고서로 정리 발간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국회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 의혹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부 내 그런 문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은 합의서 사본이 진짜라면 평양과 우리나라에 각각 한 부씩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냐며 대통령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합의서는 날조된 허위 문서라며 문건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오늘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거점 지역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선 추진단은 8월 3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타운 용도로 비워둔 생활권 부지 등을 방문하고 13일에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 전국순회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청년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한국식 영유니언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여론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다 보니 정치인 세대교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없애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수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2018년 아내와 사별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손자의 손을 잡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손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선 박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손자를 살뜰히 챙기는 등 여느 할아버지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그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과 청와대 기념품을 건넨 뒤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뒤 손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회의원, 정치평론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던 과거 프로필 사진과는 달리 평범한 손자와 할아버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 원장과 함께 임명장을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수여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수여 대상자에겐 임명장을, 배우자에겐 각각 평화와 수호의 의미를 가진 꽃다발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놓고 국정원 개혁 추진에 적임자다, 대북 편향 인사다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장 박지원 카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경기도가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지사가 발표한 주요 대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건의 등입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다며 돈과 권력 중 하나만 택하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개인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자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최근 부동산 문제 등 이 민생과 맞닿은 현안에 대해서 연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점화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레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 씨. 그의 대범한 월북 경로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귀신 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태영호의 킬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한 탈북민 청년이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자 자신의 탈북 루트였던 강화도, 월골리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을 시도했고 다다로 이어지는 한강 하구를 지나서 4km를 헤엄쳐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화도 월곶진 일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병력이라는 해병대 관할 지역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얼마나 느슨해졌는가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태 의원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만 보면 현 정부의 안보태세를 믿어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든다며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경계작전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의 사기 역시 저하됐으며 북한의 김정은은 코로나 확산의 시급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해병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에서 의문으로 바뀌었다. 귀신 잡는 해병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는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지난해 목선 입항 사건에 이어서 탈북민 김모 씨의 재집 드나들 듯한 수영 기순과 월북까지 군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은 철통 경계 고삐를 더욱더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이상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한국의 뜻을 받들어 남처럼 문화한국을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세 사람 다 임명이 됐는데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문회 또 청문 경과보고 채택 또 정말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네. 되게 예상을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뭐 그 이면 합의서가 가장 큰 논란이 됐었고 학력이죠.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채택이 돼서 올라온 것이고 물론 숫자상으로 여당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게 만약에 늦춘다 한들 논란만 가속시키지 더 이상 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면하면서 문제 같은 경우에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본만 가지고 지금 진보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조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일단락 짓고 가는 것이 더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속전속결로 아마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과보고서 바로 채택하겠다라고 되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25명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25명째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 때 협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밀 합의서가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학력 위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해 보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비밀 합의서 없다. 학력 위조는 뭐 별로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묵살하고 무시한 거다. 이것은 정말 없다라는 발표도 그건 무시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후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조사를 최소한 해보셔야죠. 그냥 이틀 됐나요? 그것이 논란이 된지. 그러면은 국정원에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냥 없다라고 한마디로 야당의 부탁과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죠. 없다라고 얘기해서 무시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말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있는 게 확인된데 이렇게 발표했다면 이거는 뭐 정말 큰 문제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정부 내에 없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꺼림칙함에 남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위조됐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부 내에는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확인을 했지만 정부 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 그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진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면 박지원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청와대가 밝혔다고 하는 것은 정부 내에는 없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이죠. 위조됐다 그러면은 위조된 겁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는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조사를 하는 형식이라도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공익제보자를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법안도 발의하고 항상 국회 내에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제보자 밝혀라. 제보자 안 밝히면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사실 아니다. 기억 없다. 위조다. 논의했지만 사인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했지만 사인 안 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논의했지만 합의문 작성은 안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비공개 그 청문회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 북한에서는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응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외 상황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제보자를 설득을 해서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합의문이 있었고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이후에도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네요, 지금요? 저는요, 이 부분은 종료된 게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공소시효가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보자를 설득을 해서 기자회견과 뭐 양심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밝혀야지 안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으면. 근데 지금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물론 그 제보자가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익 제보자는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거는 뭐 저는 일관되게 공익 제보자가 누구든 간에 그 제보자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건 부적절해요. 그럼 공익 제보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박지원 원장은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정적으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뭐 양심선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행정부 견제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소용없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직 후보자가 어떠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원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청문회 의미에 대한 논란이 애초에 있었죠. 이 부분이 지금 노무현 정권 때 됐었나요? 아니면 김대중 정권에 됐었나요? 진보 정권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될 텐데 야당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질문 같은 질문도 아니야. 왜 그런 걸 질문해? 이거는 헐뜯기야. 라는 수준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문 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건 박지원 그 후보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청문 대상자인 후보자가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옳지 못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냥 임명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우리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 공직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강제 규정을 넣는 게 그렇게 어떨까?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안 하겠죠. 민주당에서 안 할 텐데 인사청문회 너무 무용론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 들어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장 수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야 입장 바뀌면 또 바뀌어요. 만약에 통합당이 여당 돼보세요. 찬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숫자적으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 안 받고 뭐 합의 안 하고 통과돼서 채택되고 그리고 나서 임명된 사람 모든 정권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결국 인사청문회 절차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도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증거라든지 증인 채택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해도 안 해도 뭐 처벌 못 하고요. 증거 관련된 거 제출 안 해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이도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강제성을 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건 어느 한 당이 유리한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정당 뭐 누가 정권을 잡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이 점은 때문에 장 소장하고 이제 비슷한 견해시네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위조 그 하태경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국대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봐라. 근데 나는 내 학적부를 띄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용론으로 만든 거는 박지원 후보자 당사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박지원 후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중에 그런 행태들이 계속 있어져 왔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분이 동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장 수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 수장의 주장처럼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제성을 좀 띄는 것을 좀 집어넣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두 분이 협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학력 위조가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 학적부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근데 그걸 제출 안 해요.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제출 안 해줘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인사청문회 무용이죠. 지금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 수장 얘기처럼 그걸 강제로 제출하도록 만드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렴하셨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박지원 국정원 흑역사를 종식시켜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국정원 개혁 각오를 우회적으로 밝힌 듯한데 이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그동안요 정치적인 중립을 취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치형이 오래 있던 분이 간 경우들이 없었던가요? 그동안에? 없었죠. 보통 원 출신이 갔었고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근이 갔었고 그랬었죠. 근데 저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시다가 간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화답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정치의 정자도 뭐 뛰어나지 않겠다라고 내곡동에다 묻어버리겠다고 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이 주된 임무는요.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가 제일 임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남북 대화 물꼬를 트는 곳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다른 미션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국가의 안위를 좀 보강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1의 미션은 아니다. 네. 국정원 개혁은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컨대 대통령 측근이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국정원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끊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그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보는 국정원이 수집을 해야 되지만 실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갖는 부분,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치 개입 원천 차단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정권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되면 국정원이 정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보 담당관들 IO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 부분들 폐지해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이 국정원 법 안에는 이게 법률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문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를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아예 명문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 기능도 지금 경찰 쪽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국정원 개혁의 주요 이제 논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권의 어느 정권이든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국정원이 그런 오명을 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측근들이 가서 결국 정권 안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지원 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입법 좀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부동산 3법에 지금 속도를 냈는데요. 지금 아까 국정원장 임명도 정말 일사불란하겠지만은 이번에 입법 과정, 특히 부동산 관련된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속도전이었는데 특히 통합당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4가지 정도 같아요. 소리 지른다. 그다음에 퇴장한다. 그리고 기자회견한다. 그리고 SNS에 하소연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의석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속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못 기다려줍니까? 왜 소위에서 논의를 못합니까? 야당과 조세 소위나 법안 소위에서 하루 이틀 동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위원들 검토 의견도 듣고 그러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야지 왜 소위도 소위 구성 안 됐으니까 그냥 소위 안 하고 그냥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왜 처리합니까? 이것은요 절차적인 민주주의,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해도 해도 너무한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드려요. 시급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합당이 그러면 성실하게 협의에 들어와서 소위를 통해서 열심히 논의해서 과연 합의해 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당이 그런 자세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논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온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어봐야 특별히 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물론 새로 발의가 됐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용은 거의 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물론 이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소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 그 부분을 빨리 이번 회기에 끝내지 않으면 이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이틀 더 하는 거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통합당이 과연 이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논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표결에 들어와서 표결을 하고 물론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거는. 그러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통합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작정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 자체를 뭐 통합당의 정치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않다고 봐요. 그 상임위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처음에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받아가고 뭐 부의장도 지금 이제 본인들 안 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하나라도 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 볼 때는 통합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힘에 붙여서 저러는구나 하는 그런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세소위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해보다가 통합당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헛소리만 하고 발목 잡기 하면 그때 가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면 되죠. 그게 더 명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31일 날 본회의 때
때 처리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야당과 논의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새누리당, 야당에 있다고 화살을 네. 돌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그 부분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요, 태조 이성계랑 무학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한양을 서울로 삼아가지고 지금 500년 지금 600년째 지금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태조 이성계부터 뭐라 해야지 왜 전 정권 얘기를 합니까? 집권 4년 차입니다. 자신들이 22번째, 23번째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하다,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게 맞지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거냐. 이것은 책임 없는 여당의 자기 변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 예전에 여당이었던 야당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현재 여당이 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당이 주택 정책에 실패한 건 분명하잖아요. 무능하다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분명한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집값이 원하지 않게 오르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적으로 예전에 여당이 잘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본인들이 이거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설득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두 손까지 치면서 얘기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도 그냥 유임시키고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규제 일변도 세금을 올리는 형식의 그러한 주택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 소장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장외 투쟁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의 장외 투쟁 가능할까요? 장외 투쟁하려면요.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너무 세게 했어요. 목숨을 건 단식 투쟁했잖아요. 그거 이상의 장외 투쟁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좀 말씀드려요. 예. 왜냐하면 아니 전임 대표는 단식까지 했는데 당신은 그냥 나가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구호외쳐? 장애 투쟁을 안 할 거죠. 마땅한 게 없다. 마땅할 게 없죠. 그리고 장애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 식상해합니다. 장애 투쟁할 시간에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하긴 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법안 이런 거 제출하겠습니다. 집값 안정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계속 세미나도 열고 법안 내고 공청회 열고 그래서 대한야당으로 인정받는 게 좋다. 장애 투쟁하지 마시라. 코로나19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정말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앞에 건 제가 인정 안 하는데 마지막 부분 맞아요. 저는 통합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안 없이 자꾸 지적만 하고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책이 무엇인지를 검증받아야 돼요. 국민에게 검증받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국회 내에서는 수적 열세 때문에 그걸 통과 못 시키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 국민이 여론을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 없이 계속 반대만 하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장외투쟁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도 이전 논 두 분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소장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을 덮기 위한 이슈 전환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잡는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국가 100년 대계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야당과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들고 예산 얼마 들 거고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했어야죠. 그때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얘기했었죠. 그것도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수도 지금 이전한다는 게 약속을 안 지켜왔고요.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행정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부는 거의 세종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이건 수도 이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장 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야당 내에서도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당선되신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를 못해. 통합당도 지금 상황에서 어정쩡한 입장이잖아요. 반대도 세게 못하고 그렇다고 찬성도 세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결국 선점을 민주당이 한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천현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마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던데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맞춰질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작했으니 논의를 거쳐서 어느 부분이 국민에게 합리적인 조건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엔 이슈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는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이어진 뒤 점차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